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독해 기본에서 이제 현대시 끝났으니까 고전시가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먼저 고전시를 기본 좀 개괄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 현대시에서는 선생님이 현대시에는 뭐 이런 유형들이 있고 뭐 산문시가 있고 뭐 이런 거 사실 안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전시가에서는 그러한 갈래들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900년대 뭐 말에 1900년대 이제 중 말에 들어가지고 후반 중반에 들어가지고 생긴 모든 작품들을 현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작품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갈래라고 할 게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전시라고 하는 것은 상고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문자가 창작되기 전부터 뭐 고조선 시대 뭐 이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지 그 삼국시대 뭐 이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어 만들어진 작품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고전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시대였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특징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전시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나서 우리가 현대에서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작품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아주 적게 남은 작품들 중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능이나 이런 데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을 모아보면은 특정한 공통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특정 시대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시대를 거친 작품들을 모두 다 뭉뚱그려서 고전시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대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작품들만 남아 있어서 그 작품들을 쭉 모아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학습을 좀 개괄적으로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고전 시가를 배울 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작품들의 시대별 갈래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작품들을 모두 모아둔 그 공통적인 주제적 갈래,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시대별 갈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주제적으로 묶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고전시의 역사적 갈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고전시가의 역사적 갈래는요, 이제 선생님이 좀 되게 크게 나눴는데 크게 5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상고시대. 이 상고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언어가 창작되지 않은 시기, 언어가 아니라 문자가 아직 발명되지 않은 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이제 삼국시대가 생기기 전부터인 부여 아니면 뭐 삼한 이런 시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가 있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거치는 그 모든 시기들을 우리가 상고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은요, 우리가 어떤 시대가 와요? 통일신라 시대, 다른 말로 하면 남북국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남북국 시대가 찾아오면요, 우리가 되게 우리나라 문학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뭐냐면 향찰이라는 것이 발명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문학 수업 시간이지 문법 수업 시간이 아니라서 향찰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요. 향차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향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말을 표기할 수 있는 특정한 문자 표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 표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찰이라고 하면은 한자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말을 이제 표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필기는 우리 이따가
한가 공부할 때 필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가 오면은요, 고려가요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고려가요 친구들이 좀 그래도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배우면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가시리 있고 나난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뭐 청산별곡, 청산의 살얼이랐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가요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말이 되면요, 우리가 시조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려시대 말에 들어서 시조라는 게 발명을 하는 건요, 여러분 어떤 거랑 같이 좀 이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냐면요, 이때부터는요,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이라는 아주 학문적인 특성이 강한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좀 이제 사대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작품을 만드는 이런 시조들이 발달을 하면서 같이 시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조에 더불어서 시조가 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시조가 좀 길어진 형태인 새로 문학 장르, 우리 가사라는 것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의 시조와 가사가 사실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우리 내신에서 조금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시조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말, 혹은 또 때로 어떤 문제에서는 고려시대 중엽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시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조를 헷갈려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작품들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시조와 가사가 되겠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머리에 넣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갈래를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갈래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시기별로 순서대로 나열한 건 아니고요. 좀 더 자주 출제되는 것 위주로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시기에 대한 내용은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조는 고려 중엽 혹은 말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현재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는 작품 갈래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형식은요,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밑줄 친 것 전부 다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씩 살펴보면요. 3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1장, 2장, 3장이 각각 한 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줄은 각각 첫 줄은 초장, 둘째 줄은 중장, 그 다음에 셋째 줄은 종장, 이런 형태로 우리 친구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육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줄을 두 구성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그 두 구성으로 나누다 보니까 당연히 3개가 있으니 총 6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말하는 6구고요. 45자는 글자 수가 보통 45자가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시조는요, 보통 3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사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선생님이 시조 2개를 적어 왔는데요. 우리 요거를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선생님이 일단 이게 전부 다 3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자, 이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줄이니까 초장, 두 번째 줄이니까 중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니까 이제 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구로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 한 장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동짓달 긴밤을 한어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요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구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글자 수가 어떻게 되냐면 3글자, 5글자, 4글자, 4글자가 돼요. 여기 아래도 2글자, 4글자,
네 글자, 네 글자가 돼요. 여기도 세 글자, 일곱 글자, 네 글자, 세 글자가 돼요. 어때요? 조금씩 변주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음수율 중에서 3, 4조 혹은 4, 4조랑 되게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구는 전부 다 3, 4조 혹은 4, 4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총 6개다 보니까 그러면 보통 글자가 몇 글자가 되겠어요? 한 45자 전후의 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이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45자 내외가 되는 거고 그러면 3, 4조 또는 4, 4조의 구가 한 줄에 2개씩 있으니까 결국에는 음보가 4개로 쪼개지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종장의 첫 음보가 3글자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여기서 봐도 그래요. 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자, 두 구로 나뉘고요. 복내산 제일봉에 낭낭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할제 복약청청하리라. 지금 두 구씩으로 나뉘었고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5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요렇게 3, 4조 나오는데 이 부분이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평시조는 이렇게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시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평시조라는 것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평시조라는 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특징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게 바로 평시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었던 A와 B가 바로 평시조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3장 6구 45자 내외 정형식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양방과 기녀 작자에 의해서 창작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주제의식 좀 살펴볼 때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평시조가요. 만약 두 수 이상을 이루게 돼요. 두 수 이상이라는 것은 요렇게 요러한 세트가 한 수, 요러한 세트가 한 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수 한 수가 서로 붙어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걸요. 연시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설시조를 살펴볼 건데요. 사설시조는요. 우리가 평시조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냐면 구가 2절 이상 길어지는 형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길어지는지는요. 여러분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안 물어봅니다. 내신에서도 이제는 거의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사설시조라는 건 평시조보다 보통 중장이나 아니면 종장이 길어진 형태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설시조는요 보통 평민작자에 의해서 많이 창작이 됐고요. 평민작자들이 창작을 하다 보니까 그 평민작자들의 특징들이 좀 드러납니다. 보통 어떤 특징들이 드러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능은 봐봐요. 우리 시사 다큐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예능은 보통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가볍고 공감될 만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사설시조는 그런 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시조는 다큐 시사라면 사설시조는 예능이다. 그래서 보통 좀 그런 예능처럼 해학과 풍자, 재미가 있는 특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배웠는데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배울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창작자가 양방과 기녀작자 혹은 평민작자 이렇게 3개로 나뉜다고 했었어요. 이 작자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의식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양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사 다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양반들은 보통 그 당시에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공부하는 게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충, 효 이런 유교적 이념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이나 효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시사인 거죠. 그리고 그
그리고 이 양반들은 공부를 안 하면 뭘 하냐면 놀아요. 근데 뭐 하고 노냐? 그때는 컴퓨터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뭘 하냐면 얘네들도 보는데 유튜브가 없으니까 자연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이야기해요. 다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사, 이거는 다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요. 기녀 창작자들은요. 드라마라고 생각해주면 우리 좋아요. 드라마에서는 얘들아 뭐가 빠질 수 없어. 우리 한국 드라마에선 러브라인이 빠질 수 없어. 그래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기녀 창작자의 이제 특징들을 생각해도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보통 기녀라는 것은 여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때 여성들에게 조선시대, 뭐 그다음에 고려시대 말 이럴 때니까 여성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이야기 소재들은 되게 한정이 돼 있었어요. 보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은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예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예능이라는 것은 결국 얘들아 뭐야?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능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는 뭘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힘든 얘기를 하면 좋죠. 그래서 삶에 대한 애환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삶에 대한 애환에서 평민들이 조선시대 평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였겠어요? 맞아요. 나를 괴롭히는 이놈의 탐관오리들이 되겠죠. 그래서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실 평민들 예능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골 소재가 뭐예요?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첫사랑 이야기예요. 재밌잖아, 그치? 그래서 사랑 이야기도 우리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사라는 거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조인데 그 시조가 엄청 길게 쭉 나열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럼 궁금할 수 있어요. 사설 시조랑 가사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선생님이 형태를 보여줄 수 있으면 바로 좋은데 선생님이 문제는 다음 강의 때 준비를 해가지고 말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사설 시조는요, 여러분 세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독 한 줄이 길어진 형태예요. 근데 가사는 세 줄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줄, 20줄, 30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가사예요. 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채워볼게요. 가사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평시조에서 길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운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평시조로부터 출발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다고? 길어졌다고. 그래서 산문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3사조와 4사조의 연속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아무래도 평시조다 보니까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문의 중간 형태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산문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산문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보통 기행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음보가 삼음절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로 그 양식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지켜지게 되면 이건 정격 가사라고 하고요.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병격 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자주 다루어지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사의 주제의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가사의 주제의식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봤었던 요 양반, 기녀, 평민 작자층에 따른 주제의식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이제 평시조와 좀 달리 가사 같은 경우에 산문적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은일가사인데요. 은일가사라는 건 여러분 유배를 떠난 다음에 숨어서 지내는 삶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직을 떠나서 보통 지내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보통 여러분
보통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임금한테 임금, 즉 나라에서 돈을 받아먹는, 녹을 받아먹는 관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 자연에 묻혀 사는 것도 다 누구 덕이야? 나한테 녹을 주는 나라 덕분이야. 그래서 임금에 대한 감사가 많이 드러납니다. 내방 가사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내방 혹은 규방 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여성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한 여성들이 지내는 곳을 내방이나 규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방 가사라는 것들은 보통 부녀자들의 노래라서 여성들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행 가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기행이라고 하면 알죠? 여행을 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 느낀 감상들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기행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유배 가사가 있는데요. 이제 유배 가사는 유배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배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 혹은 모함을 받아서 쫓겨난 거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쫓겨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요. 아니면 내가 쫓겨난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 유배 가사를 지어서 내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다시 불러달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다시 불러달라는 의미로 임금에 대한 충을 마지막으로 드러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고대가요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 고대가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상고시대부터 시작해서 향가가 생기기 이전까지 생겨난 모든 작품들을 다 뭉그러뜨려서 우리가 고대가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가요는 작품 수가 많지는 않고요.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는 편은 아니긴 한데 내신에서는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 이 고대가요 같은 것들은요,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설화 속에 삽입돼서 제시가 많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삼국유사 이런 것들을 읽어봤으면요, 어떤 삼국유사의 일화 안에 보면은 그 시나 아니면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대가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고대가요라는 거는 보통 이야기와 노래가 함께, 즉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 즉 서사 양식하고 시, 즉 서정 양식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사 양식과 서정 양식이 미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가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건 상고시대인데, 상고시대는 언제라고?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라고. 그래서 문자 없이 구전이 되다가 한자의 습득으로 한역, 즉 한자로 번역돼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징은요. 이건요, 집단적, 서사적 조감 예술로부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악 시간에 배웠던 작품들을 좀 막 떠올려 보면요. 고전시대 때 불렀었던 작품들은 주로 이런 작품들이 많아요.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부르던 노래, 혹은 내가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놀이를 할 때 부르던 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캐지나 칭칭나네, 아니면 청어역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약간 의식요라거나 아니면 노동요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같이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이거나 서정적인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작품으로 분리가 돼서 발전이 되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격이 바로 공무도화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학사적 의의가 내신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국문학상 최초의 서정시가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시가의 연원, 즉 오리진,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향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향가는 삼국 통일부터 고려 중기까지 창작된 문학으로서 향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향찰로 표기됐어요.
형식이 있는데요. 형식은요, 4구체, 8구체, 그리고 10구체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살펴보면요. 4구체는 초기 형식으로서 4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과 이런 것들이 4구체이고요. 8구체는 4구체 한가랑 10구체 한가의 과도기적 형태예요. 그래서 8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채는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 작품들이거든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바로 4줄, 4줄, 2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2줄, 이 마지막 줄에서는 낙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빈출되는 포인트예요. 이 감탄사로 시작된다는 건요, 여러분. 작품의 정서를 집약해 준다는 거예요. 즉, 이 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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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줄, 4줄, 4줄, 2줄의 구성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나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 요약해주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탄사를 사용해서.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원래는 결론이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다 갑자기 확 끝나버렸는데 이 19채 한가라는 건 그걸 요약해서 마무리해주는 부분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제일 정제된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9채 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가의 단골 주제의식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향가가 언제 많이 지어졌는지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향가라는 건 우리 통일신라 때 많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통일신라는요.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승려가 굉장히 배운 학식층입니다. 학자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라라고 하면은 신라가 통일한 그 저력으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화랑들이 아주 중요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먼저 향가라는 것은 향찰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향찰은 한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한자 배우는 거 되게 힘들잖아. 근데 그 당시에 옆 나라에 있는 한자를 배우려면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인 승려들이 이제 주로 향가를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승려 혹은 또 다른 승려들이 이제 화랑을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승려들이 화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불교적인 색채랑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자연을 예찬한다거나 그 당시에 그냥 많이 주제화되던 그런 것들이 주제로 나타나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 문학사상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시가 됩니다. 즉 4줄이라거나 아니면 8줄이라거나 아니면 10줄이라거나 이런 특정한 형식이 있는 작품들이었고요. 신라어 연구를 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향찰로 표기된 문학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향찰이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일단 필기하고 나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서 굳이 여러분들한테 향차를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게 향찰은 당연히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럼요, 이게 표기와 언어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I love you 라는 말 자체는 우리 어느 나라 말이에요? 미국 말이죠. 그래서 영어가 됩니다. 근데 이 I love you라는 영어 말을 뭘로 표기했어요? 한글로 표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뭐라 썼어요? 사랑해라고 썼죠. 갑자기 영어 나와서 놀라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는요, 이 사랑해라는 말은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헷갈리지 말고, 우리 이거 미국인 딱 붙잡고 이걸 보여줘.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누구 말이야? 우리 한국어 말이야. 근데 이걸 뭘로 표기한 거야? 알파벳으로 표기한 거야. 아,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향찰이라는 건 그럼 결국 이 표기가 한자일 뿐이지 말 자체는 우리가 한국어를 표기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예시 막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써드리면 기억 어차피 못할 거고 갑자기 한자에 압도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고려가요인데요. 고려가요는 이제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예요. 그래서 고려소교라고도 불립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좀 기억해줬으면 하는 말은 고려가요는 누가 부르던 거다? 평민들이 부르던 거다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고려가요는요, 평민들이 부르던 거다 보니까 엄청 정제된 형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적 특성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체로 연이 나뉘는 분연체입니다. 이건 연이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후렴구와 여음구가 달라요. 여음구가 있어요. 여음구라는 건요,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흥을 돋우거나 리듬감을 살리려고 사용되는 구절이요. 뭐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 혹은 나난 뭐 예를 들어서 랄라 이런 식으로 우리 노래에서도 그런 부분 있잖아. 뭐 이제 그냥 뭐 중간에 갑자기 예예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음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렴구는 각 연이 끝날 때마다 붙는 걸 후렴구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신에선 좀 까다롭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후렴구와 여음구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작품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고려가요가 이제 고려가요에서도 주로 나타나는 단골 주제 의식이 있는데 고려가요는 누가 부르던 거? 평민들이 부르던 거. 그래서 평민들이 좋아하는 주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주제들이 있냐면 바로 남녀 상열지사. 이 남녀 상열지사라는 게 뭐냐면요. 사랑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사랑 이야기인데 굳이 남녀 상열지사라고 한 거는 좀 노골적인 사랑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너 나랑 헤어지고 나서 바람 필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좀 사랑과 전쟁 그런 막장 느낌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남녀 상열지사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요. 내가 너를 엄청 기다렸는데 네가 안 와서 다른 남자 만나버렸어. 다른 남자가 나 채가버렸어. 뭐 이런 얘기 되게 노골적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는 남녀 상열지사 내용이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아니면 뭐 한국사 시간이나 이런 데서 좀 공부를 했으면 알 텐데 고구려인하고 고려인은 조선시대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개방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려가요는 대체로 좀 현세적이고요. 그리고 향락적이고요. 퇴폐적인 성격을 띠면서 좀 인간성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작품의 갈래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 아직까지는 갑자기 내용들을 막 때려 넣으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계속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해 드릴 거니까 아, 그때 말했던 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문제를 푸는 것보다 미리 한번 좀 들어두면은 훨씬 더 작품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서 미리 이론을 따로 떼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론을 조금 더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작품의 시대별 갈래를 봤으니까 이번에 작품을 주제별로 한번 나눠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